26만 장이 이제 2030년까지니까 대략 5년에 걸쳐 4, 5년에 걸쳐서 연간 5만 장 정도인데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작은 시장. 그동안 엔비디아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던 시장. 그러니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거는 HBM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 정도로 인식을 했던 거지 나의 고객으로서 한국은 생각해 본 적조차도 없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는 큰 손들 외에 작은 고객까지도 신경 써야 될 만큼 영업이 중요해진 시점이 되었다. 전환점이 곧 다가왔다. 이미 내년이 오기 전에 먼저 수주를 받아놓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저는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얼마를 보냐부터 말씀드리면 동종 업종에서 나스닥을 100으로 봤을 때 55% 이상을 깎아야지 적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실은 마이크론의 지금 PR이 29예요. 삼성전자 28이에요. 이미 코리아 디스가 없다란 전자에 올라가 있는 건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단시일 안에 바뀔 수 있는 게 있는가? 기업단에서 생각해보면 답을 쉽게 못하겠죠. 그 얘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도 않았고 짧은 기간 안에 해소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낮게 보기 때문에 여전히 디스카운트 하는 게 맞다. 그러면 14 정도가 상단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엔비디아가 GPU를 수출하는 걸 좀 통제를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 사실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 그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게 웬 산물이야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는 건지 어느 정도 온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은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이 발휘돼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전에는 반도체는 뭐 그냥 돈 있으면 사고 설비 투자해서 내가 만들면 되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사실은 AI 세대로 가면서 좀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 1에서 갑자기 돌려발언을 하면서 걱정거리를 안겨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AI라는 것들이 거의 이제 소브레인 파워 내지는 시큐리티와 연관시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전략 자산으로 점차 무기화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뭐 TSMC 공장 미국에 짓게 하라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어쨌든 미국에 일단 만들어져 있거나 미국에 존재하는 칩은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라는 뉘앙스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중국을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라고 한 게 좀 애매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겨냥하고 우방국들은 사실은 뭐 형식적으로는 막아놓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시 승인하는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50% 이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정말 블랙웰 칩, 그러니까 가장 최선단 칩에 한해서는 아예 자국 영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는 게 정말이면은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보다 조금 한 단이 떨어지지만 호퍼 칩 중에 가장 상위 칩이라고는 뭐 GB200, GB300 같은 거로 대체해서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물건 팔러 온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는 것도 참 특이하고 전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젠슨 왕이 중국에 계속 물건을 팔고 싶어 했는데 명확히 못 팔게 하니까 그 남은 거를 사실 26만 장이 엄청난 양이지만 엔비디아 매출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5년에 나눠서 팔기도 하니까. 그러면 원래 중국 비중이 매출에 한 10, 15 됐었으니까 그거를 그냥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렇게 술 한 번 먹었다고 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면 그냥 흥분하지 않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았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냥 무시는 좀 심하고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제가 어제와 오늘 계속 방송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당연히 젠슨랑 때문에 지금 계속 불려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비슷한 얘기들을 이미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동승한 다른 분들은 이제 조금은 다른 목소리들을 많이 내시죠. 그분들은 이제 언론과 비슷한 뉘앙스로. 근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바로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제가 이제 오픈. 내가 먼저 꺼낸 게 아니까 얘기가 같이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6만 장이 이제 2030년까지니까 대략 5년에 걸쳐 4, 5년에 걸쳐서 연간 5만 장 정도인데 한 국가의 물량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연간 5만 장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보통 빅테크라고 하는 여기가 큰 손들이니까 메타, 아마존,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뭐 텐센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사가는 걸까? 1년에 20만 장이에요. 5만 장이면 한 2달, 3달 분량이고 그다음에 5년 동안이면 100만 장을 산다는 얘기인데 그런 기업이 중국과 미국에는 한 10개 이상씩 될 거거든요. 그거에 비교해 보면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작은 시장. 사실은 그동안 엔비디아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던 시장. 그러니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거는
본인들이 칩을 만들 때 HBM이 필요하니까 네. HBM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 정도로 인식을 했던 거지 나의 고객으로서 한국은 생각해 본 적조차도 없었는데 네. 말씀하셨죠. 왜 굳이 에이펙 같은 중요한 행사 때 한국까지 와서 CEO들 만나면서 그렇게 치하해 주는 말까지 하고 영상까지만 일부러 흘릴까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이제는 큰 손들 외에 작은 고객까지도 신경 써야 될 만큼 영업이 중요해진 시점이 되었다. 전환점이 곧 다가왔다. 그러면서 한쪽에 그러잖아요. 아, 우리 완판됐다. 올해 완판됐고 이건 정말 내가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가는 거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 왜 오픈 AI한테 돈을 줘가면서까지 사달라고 하지?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벌써 이미 나와요. 이미 한 달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방문하고 바로 또 영국으로 갔어요. 네. 영국도 한국 정도 이상은 크지 않은 AI 시장인데 분명히 세일즈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대만, 일본, 영국 정도의 군소 수요처들을 CEO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올해 완판됐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세는 작년과 올해 같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 많이 분석이 나오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 분석을 더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년이 오기 전에 그런 빙하기가 오기 전에 먼저 수주를 받아놓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왜냐 내년에 보면은 경쟁사라고 해서 아직 규모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AMD에서 이제 MI450 최신 칩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 쪽에도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는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조금 영향을 끼치는 요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봤을 뉴스는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도 잘한대, 제조업도 잘한대.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사실은 이제 이런 소식들을 많이 보고 계셨는데 엔비디아의 상황상 군소 고객, 작은 고객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영업에 힘쓸 수밖에 없는 게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영향을 끼쳤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해석을 사실은 하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그럼요. 있지만 의견은 다 다른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최근에 엔비디아의 모든 행보를 놓고 보면은 같은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건만 놓고 해석을 하니까 조금 뭔가 한국 쪽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이전에 한 두 달에 걸친 인텔과의 계약건, 오픈 AI와의 계약건, 한국 이후의 행보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나면은 우리가 한국 한만 봤을 때보다 조금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젠슨왕이 어떤 목벽을 가지고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최근 한 두 달 동안 쭉 한번 행적을 보시고 나면 한국에서의 어떤 했던 모든 행적들이 사실은 내면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전후 사정을 좀 봤어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한번 여쭤보면은 뭐 일본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래도 굳이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뭔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 먹는 건 좀 그렇고 진짜로 훌륭하게 이 AI 생태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그럴까라는 또 아까 얘기하신 거에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그 말을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은 네. 이 정도 IT와 그 최신 문물이라고 해야 될까? 얼리 어댑터에 있는 나라 전체 인구수가 크진 않지만 네. 인구 대비 사실은 그 수요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한국이 맞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미 AI라는 게 그냥 떠렁주다가 우리가 사실은 3학 5제다 AI 칩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한국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 갖추고 있는 인프라도 많고 협력할 수 있는 뭐 클라우드 기업들도 있고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 자동차 자율주행 만드는 기업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한국은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재료들을 주면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공을 들일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한국에 있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규모로 봤을 때 내년의 비즈니스는 규모인데 네. 미국과 중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시장에 사실은 장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크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그럴 거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뭐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또는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블랙웰이 절실한가라고 봤을 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 기업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거 연결돼 있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높은 나라,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분명히 있고 그 기업들이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이들의 영업은 사실 글로벌하잖아요. 네. 전 세계에 팔고 있는 나라들이고 여기에 만약에 다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피니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생태계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전 세계 2위, 3위를 하잖아요. 생산량, 판매량으로. 근데 여기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다 엔비디아 칩이 깔려 있으면 이 시장은 나중에 AMD에 들어오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미 튜닝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거지 단순히 한국 시장 자체를 보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왜 그러면 결국에는 공장이 미국에 많이 지을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네. 한국에 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엔지니어들과 개발자들이 한국에서 일단 완성을 했으면 그렇죠. 그대로 가져가서 미국에 심을 건데 거기서 칩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 내가 이미 익숙해놓고 효율화하고 완전 최적화된 칩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더 큰 시장 외국의 생산 기지를 할 때에는 한국에서 썼던 엔비디아 칩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서 요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많이 필요한 건 맞고, 근데 쟤는 아직도 헷갈리는 게 이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정말 못한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 칩과 관련된 생태계가 없어서 못한 건지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걸 하는 회사들도 엔비디아 칩을 몇 개 구매해서 막 쓰고 했었는데 결국 활용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약간 소 잡는데 아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이런 느낌도 저는 사실 좀 받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만나보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 수요로 갔을 때 네. 사실 한국에는 글로벌 기업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현재까지 우리가 AI라고 생각할 때 수요라는 거는 피지컬 AI보다는 네. 아직까지는 사실 컴퓨팅 쪽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한국에 글로벌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라는 거죠. 그건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니까 그러면은 한국 수준에서는 26만 장이면 충분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현재 역량과 우리들의 고객의 수로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한국은 그러면 그만큼이면 앞으로 필요 없느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건데 네, 네. 지금 사실 엔비디아 칩이라는 거는 범용 칩이거든요. 범용이라는 얘기는 학습용으로도 쓸 수 있고 추론에 쓸 수 있는데 말씀하니까 굉장히 비싸요. 성능이 좋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학습을 할 때 필요한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필요한데 심을기 위한 알고리즘을 짤 때는 추론 칩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굳이 엔비디아 칩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30만 장이 많은 건 아니지만 빅테크 해외 기업과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의 역량과 수요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까는 정도는 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추론 과정을 가서는 엔비디아 칩을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직접 개발한 칩을 사용하든지 왜냐하면 지금 추론 칩을 만드는 데는 미국과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말고도.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범용 칩보다는 ASIC 계열의 AI 칩들이 더 시장이 빠르게 커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쪽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엔비디아 칩이 현재가 물량이 적다라는 것이 크게 핸디캡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학습용으로만 쓰고 네. 인프라로만 쓰는 거죠. 추론 칩은 다시 개발하자. 알겠습니다.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게 GPU. 이제 많이들 그래 GPU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면 도대체 실질적으로 AI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GPU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죠. 저도 사실 AI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문가, AI 전문가는 아닌데 요즘은 반도체 전문가는 AI를 다 잘할 것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왠지 부담이 연결이 되니까. 그래도 뭐 전화 우리 시청자보다 훨씬 나는 훨씬 많으시니까 잘하죠. 물론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이나 회의를 하다 보면 진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네. 공부할 기회들이 그치. 있기는 하죠. 네. 근데 일단 지금 GPU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친숙한 블랙엘 칩을 해보면 네. 자, 블랙엘 칩을 뜯어보면 뭐가 들어있을까? GPU가 꽉 차 있는 게 아니거든요. GPU가 2개 들어있으면 CPU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개나 6개 HBM이 들어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베이식 로직 다이도 있고 뭐 기타 그래서 자잘한 것들이 기판도 들어있는 건데 올라가고 한 거죠. 기판이 있고 네. 뭐 인터포저가 있는데 결국 반도체 칩만 넣고 보면은 GPU와 CPU가 2대1로 비율로 들어가 있고 GPU 2개에 HBM 4개 내지 6개가 포함해서 하나의 칩셋을 구성한 게 이게 이제 엄청나게 비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은 이 GPU의 역할은 두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칩셋 전체가 AI는 맞지만 AI 중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건 CPU예요.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인텔에서 사서 쓰는 CPU가 실질적인 두뇌고 그럼 GPU는 왜 많이 필요해? 계산기인 거죠. 그래서 CPU가 똑똑한 천재 CPU가 계산해내는 거를 혼자 암산을 하기 힘들잖아요. 효율도 떨어지고 그냥 전자계산기를 쓰자라고 해서 그 전자계산기로 암산을 하는 걸 대신 쓰는 게 GPU인 거라서 엄밀히 말하면 GPU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CPU의 명령을 받아서 연산을 반복 연산을 병렬식으로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CPU, GPU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 네. 향후에는 NPU, 뉴로몰픽이라고 하는 NPU가 결국에는 CPU와 GPU를 통합해서 그냥 하나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GPU는 안 팔리는 거죠. 그게 메인이 되면 CPU도 어차피 사서 써야 되는데 이제 CPU 역할, 두뇌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계산기 GPU로는 NPU가 아직 상용화 안 됐습니다. 아니 시제품들은 나오고 있어요. 네. 시제품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서 TPU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NPU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제품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메인에 대해서 시장 형성하지는 않은 상황이란 말씀인 거고 그래서 NPU도 아직은 독립적으로 사용이 못 되고 있어요. CPU, GPU가 묶여가지고 세 개를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 완벽한 NPU가 이제 나오게 될 경우에 GPU 수요량이 지금같이 많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AI 시장이 커지는 것과 별개로 GPU 시장이 똑같이 커지고 HBM이 똑같이 커질 거냐라는 부분은 별개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승희 씨 물어본 게 GPU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도 맞지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GPU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됐을 때 뭐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현대차의 뭐 자율주행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하고 GPU가 들어왔을 때 가장 달라지는 게 뭘까? 사실 예를 들어 저커버그 같은 사람의 주장은 이런 걸 많이 써서 AI를 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광고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수요를 AI가 찾아줘서 단가도 올라가고 광고 횟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돈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한국에 있을까요? 그걸 해주는 게 GPU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그런 걸 생각을 해주고 네. 연산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는 CPU가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네. GPU는 말하자면 CPU의 하는 일을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뿐인 거라서 지금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GPU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라고 하면 GPU 네. 자체는 두뇌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을 빨리 해주니까 그래도 그래서 되는 결국에는 거잖아요. 좋은 두뇌가 있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음. 그게 없이 GPU가 있으면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음. GPU를 활용할 만큼의 좋은 두뇌가 NPU가 됐든 CPU가 됐던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도 들어가고 로봇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완성이 돼야 거기에 이제 GPU가 다시 묻어가면서 수요로서 발생을 하는 거고 역할을 해주는 거지 여기에 GPU가 딸랑 들어간다고 바뀌는 것 자체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질문을 바꿔서 대본에 있는 거 바꿔서 GPU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세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렇게 바꾸면 이제 AI 전체가 되는 네, 거니까 네. 사실은 결국에는 가격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블랙웰 칩 한 세트가 4천만 원, 5천만 원인데 몇만 불 합니다. 네. 자율주행차가 4천만 원, 5천만 원이거든요. 네. 배터리가 그 중에서 한 2천만 원 차지할 거잖아요. 절반이죠. 그럼 여기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칩을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이 없고. 온디바이드도 휴대폰 200만 원짜리 휴대폰에 5천만 원씩 쓴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데이터 센터인 거고 지금은 그렇죠. 그런 고가의 고성능의 칩을 피지컬 AI 쪽에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형태 훨씬 가볍고 싸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성능 떨어지지만 이런 것들이 칩셋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서 맞춤형으로 따로 개발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호퍼칩 블랙칩 만들어 놓은 거 바로 쓸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어쨌든 GPU, CPU에 나아가서 나중엔 NPU를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아무리 이제 미래를 땡겨온다 그래도 너무 이른 이야기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NPU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구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NPU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내 포트에 염두에 두고 조금 기업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눈여겨볼 만한 곳들이 어디가 있나요? 한국에 NPU 유니콘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퓨리오스라고. 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막 스터디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못합니다. 비상장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공부를 혹시나 한다면 지금 이미 찾아보신 상장되면 찾아보실까 유니콘 봐. 값이라고 법이 네. 이미 많은 기대치가 있는 기업이라서 네. 한국에서는 선도 업체고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요. 네. 양산도 거의 코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만약에 NPU 같은 걸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막 상용화가 적극적으로 돼서 우리가 투자에 이렇게 과실을 따먹고 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너무 약간 멀리 보는 질문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NPU?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직접 NPU를 연구 개발하는 서울대 교수님을
분을 제가 알고 있어 가끔 네, 만났었는데 네. 지금도 보면은 사실은 양산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구글에서는 아마도 좀 꼼수일 것 같아요. 완벽한 MPU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MPU를 조금 갖다 쓰면서 결국에 GPU, CPU를 막 묶어서 쓴 거라서 네. 완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제대로 된 MPU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등장이 시간이 걸린다라면 이게 상용화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상장돼서 정말 우리가 이 주식을 이제 사야겠다라는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1, 2년 안에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블랙웰 칩을 블랙웰 칩일지 아닐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블랙웰 칩이라고 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소버린 AI 느낌도 이번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기업들한테 예, 맞습니다. 주지만 이게 약간 우리의 정부나 공공적인 차원에서 활용된다면 어떤 면에서 좀 그래도 좀 세상이 바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후에 AI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이제 사용자의 문제인 거잖아요. 사용자의 역량의 문제인데 네. 결국에는 얼마나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네. 그게 상업적이든지 비상업적이든지 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잘 만든 천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소프트웨어 천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파워 인재 양성하는 쪽 경쟁에서 보면은 미국, 중국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좀 뒤처져 있는 느낌이 있고 한국 대학에서 그런 배출되는 인력은 많이 있느냐고 보면 반도체와 AI를 같이 봤을 때 아직까지는 공정에 치우쳐져 있죠. 대부분의 인력 배출이 소프트웨어 쪽, 설계 쪽 인력들은 많지가 않아요. 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공공이 됐던 뭐 상업이 됐던 할 수 있는 인적 풀 자체가 현재 한국이 크지 않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또 이주원 애널리스트님 오셨으니까 사실은 반도체 이야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직접적으로 반도체 투탑 삼전과 닉스 그러네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랫동안 들고 계시고 뭐 새로 들어온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애증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요즘에 애증은 아닐 겁니다. 맞아요. 삼전은 삼전이 애증이죠. 애증이겠죠. 네, 몇 년 만에.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을 텐데 어쨌든 요즘에는 좋긴 좋은데 오늘 잠깐 뭐 조정을 좀 받았죠. 네,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아마 좀 내일 장을 앞두고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부터 떨어지는 게 시작인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건지 물론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일단 일부에서는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중장기적으로는 해주셨는데 계속 갈 거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그 부분 뭐 중장기가 이제 얼마나 기간을 염두에 두냐가 틀릴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5년을 중장기라고 하면 분명히 더 가겠죠. 근데 1년을 중장기라고 하면 그 사이에 골짜기가 없을까다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제 사실은 앞으로도 더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전제가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이다. 정책과 반도체가 네, 함께 정부에서도 해서 네. 코리아 디스가 해소되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나스닥과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이전에 높다고 생각했던 PR이 적정으로 차지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논리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를 보냐부터 말씀드리면 동종 업종에서 나스닥을 100으로 봤을 때 55% 이상을 깎아야지 적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현실은 코리안 디스카운트인데 네. 이게 그럼 해소되면은 같은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삼성 하이닉스의 PR이나 마이크론 PR이 같아도 이거는 적정 가격이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뭐냐? 네 가지 정도 꼽고 있어요. 하나는 재벌들의 세습 경영, 또 하나는 이사의 구성이 CEO 맘대로 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재벌의 경우 계열사 간의 불투명한 거래가 너무 많다. 네 번째는 IR 자료가 너무 불필요하다. 숨기는 게 너무 많다. 이 네 가지가 해소되면 한국 기업의 PR이나 미국 기업의 PR이 같아져도 저는 거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단시일 안에 바뀔 수 있는 게 있는가? 기업단에서 생각해 보면 바꿀 기업이 있을까? 답을 쉽게 못 하겠죠. 네. 그 얘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도 않았고 짧은 기간 안에 해소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낮게 보기 때문에 여전히 디스카운트 하는 게 맞다. 근데 마이크론의 지금 PR이 29예요. 삼성전자 28이에요. 네. 이미 코리아 디스가 없다라는 전자에 올라가 있는 건데 저는 55%를 적용해야 된다 보는 거죠. 그러면 14 정도가 상단인 거예요. 그럼 대답이 됐나요?
이게 우리 애널리스트님 말씀이 네. 하는 PR이 이제 올해 거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일부에도 우리 이상엽 대표께 잠깐 여쭤봤는데 내년에도 이익이 엄청 난다고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으니까 내년 PR로 보면 이제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고. 근데 거기서 모순이 있어요. 네네네. 지금 주가에서 내년 실적으로 하면 PR이 절반이 된다. 네. 그러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적정 있는 주가로 거죠. 가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후년까지 이게 엄청 느는 걸로 추정치가 돼 있긴 해요. 추정치로는. 그래서 그 막 부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좀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네. 이게. 아니 근데 정답은 누구도 모르죠.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여쭤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내일 장 앞두고 혹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못 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연말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고 있어요. 네. 환율도 여전히 높고 배당 시즌이 되면 현금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펀드 상태로 들어오는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 고객들한테 우리 올해의 수익률 얼마입니다 확정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면 수익이 높은 애들은 이제는 팔아야지 수익이 확정이 되거든요. 네. 갖고 있으면 확정이 안 돼요 수익률이.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매수가 강해지는 힘든데 개인 투자자가 이 매물을 얼마나 많이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약세가 될 거냐 더 세게 갈 거냐 결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네. 개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가 향만 결정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버려가지고 네. 더 운동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2부 마무리하고 바로 또 매매 동향 볼 거거든요. 그럼요. 개인의 동향도 전문가들이 또 보면서 오시면. 네,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은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